여러분들 그 법정지상권이라고요. 다른 사람 들으시기 전에 여기 교재 몇 쪽이냐면 지상권. 이거 그냥 상식적으로 많이 알아둘 만한 거예요. 몇 쪽이냐 하면 157쪽 한번 펴주세요. 준비해 주세요. 157쪽이요. 157쪽. 여러분들 지금 화면에 보시고 있는 부분이 이제 157쪽 이제 지상권입니다. 지상권. 요 그림이 있는데 이렇게 한번 펴주세요. 지금 이거 강아지 짖는 소리가 가만히 있어. 우리 이게 됐습니다. 좀 했어요. 조금 한번 더 기다려보자고요. 오실 때까지 몇 분만 더 오실 때까지 어디 다른 분이 카톡으로 남겨놨는데 한번 카톡을 한번 볼게요. 자. 어릴 때 다른 분이 아시는 분이 이거 지상권하고 그러면 지상권 우리가 좀 뭐 일반적으로 부동산 공부를 안 하시는 분들은 지상권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으시죠. 왜냐하면은 지상권하고 그러면은 그 일반적으로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거든요. 토지. 그 일반적으로 뭐 갖고 그러면 뭐 토지는 보면은 토지 그 위에 건물이 있으면은 거기다가 뭐 갑 토지 위에 갑의 건물이 있죠. 갑의 건물. 그러니까 우리는 일반적으로 뭐 지상권에서 신경을 안 쓰는데 대중에 보다 보면은 요 건물 주인이 갑 토지 주인과 건물 주인이 서로 다른 경우가 있어요. 건물은 토지는 갑 건데 건물은 이렇게 해가지고서 이제 서로 이제 갈리는 경우가 있어요. 예, 다들 오셨네. 오창근 선생님 오시고 구지현 선생님 오시고. 네, 오창근 선생님 안녕하세요. 권준희 선생님 오시고. 권준희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조지현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조금 기다리다가 시작했습니다들. 잘하셨어요. 네. 오창훈 선생님 어떻게 지금 오셨다고 또 들으셨네. 오창훈 선생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나 대답 음소거 해놓고 대답하느라고 한참 했네. 그래, 환영합니다. 사실 지금 보시면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토지 주인과 여기 있는 대로요. 토지 주인이 갑, 건물 주인이 갑. 다 똑같아요, 일반적으로. 그런데 대중에 보다 보면은 이렇게 토지 주인과 건물 주인이 서로 달랐을 때 만일 지상권이 있다 하면은 건물이 철거를 안 해도 되고 지상권이 없다 하면은
건물을 철거를 해야 되겠죠. 잠깐만, 저 태블릿 PC가 소고 유지. 그리고 여기 건물이 이렇게 한번 보시면 여기 사진이 있죠. 사진. 여기 이제 이게 여러분들 교재 보시면 이 건물이 참 재밌는 건물입니다. 이것이 좀 저 교대역 13번 출구에 있는 건물이에요. 교대역. 여기 2호선 교대역이었죠. 또 3호선 교대역. 그 13번 출구 가면은 이 건물이 보이지는 않는데 요즘 또 더 높은 건물이 와가지고 이 건물이 반으로 쪼개졌습니다. 잘려서 토비로 잘랐어요. 1층, 2층, 3층, 4층, 5층짜리인데요. 요 5층짜리 건물이 톱으로 잘렸습니다. 이래서 이렇게 보기 흉하게 된 거예요. 이렇게 이 부분이 잘렸어요. 톱으로 잘렸습니다. 그 일부는 지금의 좀 변화가 왔지만 일부는 이 부분이 뭐 도시 계획이 이렇게 토지가 있으면은 그 토지에 이만큼이 자르다 보니까 건물이 이게 도시계획이 침범해서 자른 줄 아는 사람들이 많았었어요. 사실은 그게 아니었어요. 이것이 토비로 자른 이유는 요 부분이 이 건물 5층짜리 요 부분 그리고 요 부분이 토지가 딱 반이 잘렸거든요. 건물이 요 토지 위에 요 건물이 법정이상권이 성립되지 않는 건물이다. 반쪽만. 그러다 보니까 이 건물이 반으로 쪼개진 겁니다. 그리고 여기 요 부분은 법정이상권이 성립되는 부분이었고 요 부분은 법정이상권이 성립되지 않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철거를 당한 거죠. 철거. 조금 전에 좀 말씀드렸듯이 여기 이렇게 갑 토지 위에 을 건물이 있는데 이 을 건물이 지상권이 없다 하면은 이 건물을 철거를 해야 됩니다. 철거를. 여기는 이 철거. 만일 있으면은 철거를 못 하죠. 있으면 최소한도 30년 이렇게 뭐 철근 콘크리트 이런 건물 같은 경우 30년간은 사용할 수 있는 권리, 땅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지상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이 건물도 지상권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잘린 겁니다. 근데 지금은 이 부분이 이제 요 5층짜리 이놈도 싹 허물고 그래서 토지 전체를 이제 매수를 한 거죠. 그 보니까 이 웅진건설 본사가 들어와 있어요. 웅진건설 본사가 지금 한 20층쯤 되더라고요. 헤아려 보지는 않았지만은 20층쯤 돼서 그 까만 건물로 이 건물이 지금은 여기 더 올라갔죠. 이제. 근데 이 지역이 상당히 요지예요. 평당 1억씩 가는 지역입니다. 여기가 이제 교대역이면은 이쪽이 이제 저쪽이 이제 양재 가는 길, 그 남부 여러분들 뭐 남북 고속터미널 있죠, 남부터미널 방향이고 여기 이렇게 나중에 혹시 옛날에 그 구경거리가 됐었어요. 옛날에는 어떤 건물이냐면 바로 여기 있는 건물이었어요. 이 코너에 바로 코너는 아니고 여기 이렇게 요 코너 이렇게 보면은 이게 건물이라 하면 여기에 있는 건물이었어요. 그리고 이놈을 지금 싹 토지를 이제 한 사람이 매수를 했겠죠. 매수를 해가지고 한 20층 건물에 웅진건설 본사가 들어있다. 그렇게 법정선을 있고 없고가 상당히 차이가 나는 거죠. 없으면은 철거를 해야 되고 있으면은 철거를 안 해도 되는데 사실 이렇게 철거하는 경우가 드물어요. 왜냐? 보통 이렇게 철거를 하게 되면 이 건물 가치가 여기부터
이거 철거된 건물 가치가 예를 들어 뭐 20억 가치 된다 하면은 토지 주인 법정 상관이 없다고 하면은 이게 토지 주인이 이 건물을 사요. 20억 주고 사는 게 아니고 10억 정도. 아니면 서로 흥정을 해야겠죠. 철거해야 마땅하나 뭐 철거할 게 아니고 내가 뭐 좀 싼 가격으로 내가 사겠습니다 해서 철거하는 경우는 상당히 드물어요. 20억 가치가 있다가 뭐 10억 주고 철거하는 10억 주고 뭐 팔으면 그것도 득 아닙니까? 크게 득이죠. 그 건물주 입장에서도 건물이나 토지주 입장에서도 꼭 철거해가지고 뭐 장땡이 아니고 철거를 하고 좀 싼 가격으로 건물을 매수를 할 수 있다 하면은 그것이 경제성이 있는 거죠. 투자 수익도 있고. 그게 당초에 이게 우리가 38명이서 이 건물을 투자를 했었어요. 38명이서. 그런 이게 그래 나중에 올해가 대법원까지 갔었어요. 이 사건이 대법원까지 가서 철거해라 해가지고 토기를 자른 겁니다. 그러니까 지상권 문제는 이런 부분.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그 공부하실 때 아시게 되면 그러니까 지상권 문제는 이런 부분. 원래 이게 지상권은요 이렇게 보시면은 땅이 이렇게 있으면은 요 지표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 지하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 공중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 하나, 둘, 세 개를 다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지상권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는 지하만 사용할 수 있는 권리, 이것을 구분 지상권 내지 지하 지상권이라고 해요. 지하. 여러분들 이제 좀 잊어버리셨는지 모르겠어요. 혹시 교재 가지신 분들은 교재 몇 쪽이냐 하면은 사례별 권리 분석을 할 때 딱 한번 나왔었어요, 사실. 그때 이제 뭐가 뭔지 모르셨겠지만은 69쪽을 한번 보시면은 3번 교재 가지신 분들은 69쪽 한번 봐주세요. 69쪽. 제가 이놈도 넘어갈 수가 있는데 넘어가려면 또 한참 갔다 와야 돼. 이 부분이 69쪽을 보시면은 그 선순위 지상권이 설정된 토지 별도 등기 그게 나올 거예요. 선순위 지상권이 설정된 토지 별도 등기. 요 얘기는 선순위 지상권은 지상권인데 여기 다시 여기 보시면 여기에 이게 지하철이 지나가는 이렇게 지하철이 지나가는 요 부분만 지상권을 설정한 거예요. 요 부분. 그리고 이 토지 지상권자는 여기만 사용할 수 있는 지하만 지하 한 35m, 40m 사이만. 그리고 또 토지 주인 입장에서는 여기를 사용할 수 있다 이거죠. 공중도 사용하고 지표도 사용할 수 있는 권리. 그리고 거기 69쪽 보시면 이 지상권자가 누구냐? 서울시로 나왔을 거예요. 서울시. 이 얘기는 서울시가 지하철을 일로 땅 밑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땅 밑을 서울시가 빌린 거예요. 지상권을 설정한 겁니다. 돈 주고. 그래서 지상권자는 서울시고 나머지 부분은 이제 지표는 이거 아파트였어요. 아파트 밑에 있는 지하철 아파트 밑으로 지나가는 지하철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때는 이렇게 지상권은 지하 지상권이라고 하는데 일단은 여기만 지나가는 지상권이다. 오늘 그 주제는 하니까 이런 부분입니다. 오늘 법정지상권 유치법 법정지상권은 토지와 건물이 서로 달랐을 때 지상권이 있으면은 30년간을 사용할 수 있고 없다 하면은 지상권을 그냥 건물을 철거해도 만약 건물이 있다 하면은 이런 부분을 가져가면서 연구를 해드리겠습니다. 거기 지상권 한번 봅시다. 지상권 157쪽 한번 보시자고요. 지우겠습니다. 저기 한 가지 질문 좀 해볼까요? 예. 그래서 예. 저기 서울시에서 예를 들어서 지하철을 놓을 때 예. 그 건물이 예. 지하로
만약에 지하 1층이나 2층이 있는데 네. 지하철은 그 이하로다가 지하철이 들어간다 그러면은 그렇죠. 가능한가요? 가능하지. 그 지하철은 그러니까 바로 밑에 있으면 흔들흔들하고 큰일 나지요. 그래, 35m, 40m까지 가니까 네. 괜찮은 거죠. 음, 말이 그러지. 그 지하철이 지나가서 이거 아파트 이게 4호선 이제 아까 69쪽에 있는 그 사례는 4호선 상계역에 있는 아파트였어요. 상계역에. 그 아파트 밑으로 지하철이 지나가는 거죠. 그래도 말이 그렇지. 지하철이 지나가면 흔들흔들하면 큰일 나죠. 아니 근데 그게 괜찮은가? 아파트 밑으로 가는 게 그거 좀 불안할 것 같아요. 괜찮으니까 지금 많아요. 지금 9호선 같으면은 9호선이 있죠. 9호선. 서울이 아파트가 오죽 많아요. 지하철 오죽 많아요. 그게 다 뭐 밑으로 건물 밑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공법 좋으니까 그런가. 아니 그러니까 깊이 들어가면 괜찮다는 얘기죠. 뭐 깊이 들어가면 그 쉬운 얘기로 뭐 건축 기법도 뭐 발전됐고 그러니까 들어가지. 아이 말이지 서울의 아파트 건물 오죽 많아요. 그래 지하철이 막 타지나 댕기잖아요. 건물 없는 데가 토지 사용료는 저 그 지하철 없어질 때까지 계속 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계속 내는데 네, 지하철 공사를 할 때에 네. 공사를 이제 그 공사하기 전에 벌써부터 한 10년 전서부터 공사하려고 금방 공사 안 끝나잖아요. 10년서부터 지하철 지료를 주지요. 그러면 지료. 9호선 같은 그래서 그거 괜찮겠네요. 평생 받아먹으니까. 아유 그 괜찮죠. 괜찮다기보다도 그렇게 우려스러울 부분은 아니죠. 9호선이 있죠. 9호선. 9호선이 어디를 지금 이거 우리 서울에서는 이거 뭐 이거 황금 노선이라 그러잖아요. 황금. 제일 수익성이 좋다는 거 2호선하고 그리고 9호선은 개인은 개인 그 이제 서울시가 운영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리고 9호선이 어디를 지나가냐나 강남 반포 지역을 들어가요. 반포 주공업체 그 아파트 막 30억 40억 하는데 그 밑으로 지나가요. 그런데 벌써 꽤 됐네요. 그러니까 한 15년 전쯤 되겠네요. 요 강남 반포 주공 아파트 있을 때 이 주공 아파트 밑으로 9호선이 지나가는데 그때 당시 제가 알기로 24억이 나왔어요. 지료를 9호선이 지나가는 이렇게 되면 9호선이 이렇게 지나가면요. 요 지나가는 그 지료 사용료로 24억을 지불했었어요. 24억. 그러면 24억이 몇 년분이에요? 그 안에 저기 이 지하철 없어질 때까지. 24억을 20으로 그냥 주는 거요? 그렇죠. 지하철. 20으로. 그래가지고 여기 반포 주공 아파트 분야들이 입이 벙글벙글 했다잖아요. 오래전 얘기지만 지금은 24가 별거 아니지만은 상당히 그때 당시만 해도 상당히 큰 지금도 큰 금액이지만은 그래도 이것도 매년 주는 게 아니고 공사를 할 때 일시적으로 24억을 주고 여기 이제 지하철이 없어질 때까지 기한은 기한이 또 나와요. 지하철 없어질 때까지는 예, 평생. 그렇죠. 그러니까 아파트 주인들 또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 사람도 셌고요. 그래서 안전하고 안전이라고 보다도 워낙 한 40m 들어가고 그러니까 이게 40m쯤 들어가 42m인가 그쯤 들어갈 거예요. 그리고 40m 들어간다 지하철 흔들흔들하면 큰일 나죠. 저 건물이. 이거 그곳 옆에 거기 삼성 빌딩도 있지 않습니까? 어제 삼성 빌딩 가보니까 어제 일요일이라서 거기 무슨 행사가 있어서 잠깐 한번 가봤더니 높지는 않지만 그 지역이 금싸래겠다 아닙니까? 그 밑으로 저 9호선대는 신분당선 지나가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그런 경우에 내가 한 지하로 2층을 필요로 한다고 뭐 어떻게 되는 거죠? 지하 1층이요? 한 2층 정도, 지하 2층 정도 필요하다.
그러면은 그건 땅 주인 거지 그건. 예? 땅 주인 거. 아니, 40m 예, 지하철 지나가는 곳만 서울시가 가진 거지. 예. 뭐 밑에 뭐 2층, 3층까지 아니에요. 이렇게 보면은 여기가 이제 이게 땅 지표라고 하면 지하철은 여기만 쓰는 거예요. 그 예. 나머지 1층, 2층, 3층, 4층 한 40m까지는 땅 주인 거죠. 땅 주인. 그렇게 공사를 한다든가 뭐 할 때는 내가 토지주가 사용할 수 있다. 그럼요. 이것도 여기 밑에까지 전체 쓰는데 24억 줬다면 이거 미치는 양사죠. 음. 하여간 지상권은 요런 부분, 구분 지하지상권, 지표지상권, 공중지상권이 있더라. 그렇게 아시고서 요 지상권 개념 157쪽을 한번 보자고요. 이렇게. 자, 같이 한번 보자고요. 이거는요, 주석 모두 드로잉 치우기. 이렇게 해서 지상권 보자고요. 이렇게. 지상권이란 건물 또는 기타 공작물의 수목을 소유하기 위하여 타인의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용익물권을 말하며 용익물권. 그러게 뭐 전세권처럼 돈 주고서 사용할 수 있는 물건. 뭐 근저당 같은 건 용익물권은 아니잖아요. 돈을 빌려주는데 뭐 은행이 그 물건을 사용하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그 용익물권이 아니고 전세권, 지상권이고 용익물권이라 그러죠. 공작물이는 지상 및 지하 공작물을 가리키며 수목은 식립의 대상이 되는 문한다. 관습법상 지상권, 관습법상 지상권 또는 법정 지상권도 있으나 보통은 당사자 간의 계약에서 성립되다. 토지 사용 대가인 지료는 지상권의 요소는 아니나 그 약정을 등기하면 물권적 효력이 생긴다. 최근에 금융기관이 채권을 안전하게 확보하기 위해서 저당권을 설정하면서 지상권도 함께 설정하는 경우가 많다. 많은 게 아니고 다 하고 있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여러분들 이제 농지, 그 다음에 저기 뭐 임야, 또 나대지, 요것을 담보로 해서 돈을 빌리려고 할 때는 꼭 이 지상권이 쫓아옵니다. 그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뭐 오늘 6월 오늘 13일인지 14일인지 모르겠다. 그러니까 6월 10일 날 돈을 근저당 10억을 빌려요. 6월 10일 날 10억. 누가 저기 새마을금고한테 빌렸어. 예를 든다면. 그럼 6월 10일 날 같은 날에 6월 10일 날 같은 날에 지상권이 쫓아옵니다. 보통 뭐 30년 이상이 보통 요즘 50년 설정하고 그래요. 그럼 지상권자가 누구냐? 똑같이 새마을금고예요. 그리고 돈을 10억을 빌려주면서 지상권도 새마을금고가 설정을 하는데 이 얘기는 여기 농지는 전답과수원이죠. 또 임야, 또 나대지. 이런 나대지다가 빌딩을 하나 진다, 건물을 질 때는 나한테 지상권자인 나한테 새마을금고한테 허가를 받고서 건물을 져라. 그 얘기예요. 다시 한번요. 돈을 10억을 빌려주면서 새마을금고가 혹시 그 땅 주인이 거기다 건물을 지려고 하면 나한테 허가를 받아라 이거예요. 안 받으면은 지상권을 안 받으면 지상권이 없는 거죠. 지상권자 동의를 없이 불법 건물을 지니까. 그래서 지상권을 같은 날, 그 1순위, 2순위 그렇게 되죠. 같은 날이니까. 이렇게 설정하는 이유가 바로 지상권인데 이때 지상권은 또 뭐냐? 아까 지표, 지하, 공중까지 다 해당되는 지상권이에요. 쉬운 예로 건물 질려가고 나한테 허가를 받고 그리고 나서 허가를
바꾸서 건물을 지었잖아요. 그러면 그 건물도 여기다 건물을 지었어요. 이 건물에도 근저당을 설정해요. 그 사람들이 은행이 근저당. 건물에도 10억을 빌려주면서 공동담보로 이런 걸 이제 나중에 이따 나오죠. 공동담보라 그러지. 공동담보를 설정하는 거지. 그래가지고 이 공동담보를 설정해서 나중에 10억을 안 갚으면은 경매를 붙이는 거지. 이때는 토지와 이 토지도 경매, 건물도 경매, 일괄 경매를 시키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지상권을 설정한다. 여러분들 마찬가지. 혹시 말해요, 이제 그 농지 전답과선을 담보를 한다든지 임야 이런 걸 담보를 했을 때 보시면은 꼭 지상권이 쫓아와요. 아, 돈 빌려서 뭐 꾀뿔나게 무슨 또 지상권도 네가 설정하냐. 그 얘기는 이런 이유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럼 지상권은 싫다. 그럼 나 지상권 설정 못 해주겠다. 그럼 그만둬요. 그럼 10억 안 빌려줘요. 그렇게 해야지. 지상권 설정하는 목적이 바로 요겁니다. 그래서 지상권의 종류를 이렇게 보면은 법정지상권, 특수지상권 뭐 이렇게 있는데 법정지상권 이놈 설명 한번 드릴게요. 토지와 건물이 있는데 이 토지에 근저당을 설정해요. 아까 여기서로 뭐 10억을 설정했어요. 그런데 건물은 있어. 아까는 이건 건물 없었지. 건물이 있어. 이 건물이 있는데 이 건물에 지상권을 같이 설정하는데 건물이 미등기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등기가 안 돼 있는 건물도 있잖아요. 그 뭐가 건물이라든지 건물이 있으면은 등기를 하고 싶어도 등기를 못 하죠. 그러니까 민법 366조는 그래 비록 등기가 안 돼 있지만은 위에 요 건물에도 지상권을 설정한 걸로 보자 해서 법으로 정해주자 해서 법정지상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등기만 돼 있으면 여기도 이제 당장 지상권을 설정하죠. 돈 빌려주는 사람이. 그래 등기한 사람이 미등기다 보니까 등기가 있어야 지상권을 설정하는 거 아니겠어요? 등기가 없다 보니까 야 그러면 지상권 설정하러 보자. 그리고서 민법 366조에 의해서 법정지상권 비록 등기에는 없지만은 법위로 인정해주자. 그래서 법정지상권을 한다.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요. 잠깐 좀 지우겠습니다. 자, 지우기. 모든 드로잉 지우기.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지상권의 종류가 법정지상권, 특수지상권. 특수지상권 하면은 아까 옆에 뭐 잠깐 읽어보죠 뭐. 구분지상권. 아까 이제 밑에 지하지상권, 구분지상권의 일종이죠. 지하 또는 지상의 공간은 상하의 범위를 정하여 건물 기타 공작물을 소유하기 위한 지상권을 목적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설정 행위로서 지상권의 행사를 위해 토지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그런 거지. 지하철만 지나가면 지하철만 써라. 다 했다 하면은 다 써라. 그런 거 설정 행위를 제한할 수가 있다. 그렇죠. 구분지상권은 제3자가 토지를 사용 또는 수익할 권리를 가진 때에도 그 권리자 및 그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권리를 가진 전원의 승낙이 있으면 이를 설정할 수가 있다. 이 경우 토지를 사용 수익할 수 권리를 가진 제3자는 지상권의 행사를 방해해서는 안 된다. 지상권을 쓰라고 설정해 줬으면 방해해서는 안 된다. 그 얘기죠. 그리고 아까 좀 말씀드린 지하철, 터널 이런 거 지하지상권, 고가도로, 송전선, 교량 이런 거 공중지상권. 그래서 지상권 이런 걸 이제 구분지상권이라 한다. 이제 그 얘기고요. 분유기지권도 이제 지상권의 일종이에요. 분유기지권도. 나중에 이제 뒤에 나오니까 분유기지권은 또 설명을 드리고. 또 관습상 법상 지상권. 이것은 아까 조금 전에는 법정지상권이었었죠. 드링을 좀 할게요.
아까는 요것만 붙었었어요. 요거. 법정지상권. 거기다 또 관습자를 또 붙여줬네. 이건 또 뭐냐? 이것도 법정지상권은 법정지상권이 관습적으로 인정해주는 지상권. 그래서 관습성 법정지상권이다. 예를 들어서 일단 나오는데 이제 갑 토지에 갑의 건물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것은 매매를 해야 돼요. 매매. 누구한테? 갑은 그냥 토지는 갑이 그냥 갖고 있고 건물만 을한테 매각해요. 그렇다면 이 건물만 매각을 했다 이거죠. 그리고 이 건물이 지상권이 있는 거죠. 이런 때 관습상 법정지상권이라 하더라. 아까는 이제 법정지상권은 근저당하고 관계되는 거고요. 일단 이제 다시 도해가 나오니까 설명을 드릴게요. 법정지상권, 관습상은 매매, 공매 또는 강제경매로 인해서 소유주가 서로 달라졌을 때 인정해주는 지상권을 관습상 법정지상권이라고 하더라. 만약 여기 요건에서요, 갑이 을한테 건물 팔아놓고 야 너 철거해라. 이건 있을 수가 없는 거 아니에요. 안 그래? 건물을 을한테 팔아놓고 내 땅이라고 철거하라고 그 말도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결론적으로 지상권을 인정해 줘야 되는데 이때에 지상권은 관습상 지상권이 있다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이제 이거 약정지상권. 약정지상권은 아까 좀 은행이 돈을 빌려주면서 근저당도 설정하고 그리고 또 지상권도 설정하잖아요. 이런 걸 약정지상권. 그리고 또 이제 아까 말했던 지하철 지나갈 때 서울시하고 토지 소유주가 그 지상권을 설정해서 서로 약정한다 이거죠. 어디다가 등기부에다가. 그리고 약정지상권이라 하더라. 그리고 지상권의 종류는 이렇게 법정지상권, 약정지상권, 그렇게 지상권, 그 법정지상권, 관습상 법정지상권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을 하면 되는 겁니다. 세 가지로. 지상권. 야, 뭐가 또 그런 게 복잡한 게 있느냐. 이게 여러분들 이제 나중에 이제 보시다 혹시 이제 재테크를 하시다 보면 그 부동산에서 이런 문제가 많이 나올 거예요. 법정지상권이 있는 무슨 뭐냐면은 여러분들 그 경매 물건이나 공매 물건을 보면은 매각 물건 명세서에 뭐라고 써 있냐면은 건물이 있는데 토지와 건물이 있는데 건물은 다른 사람 거예요. 그래서 토지만 나왔어요. 경매로. 이때 토지 주인이 낙찰을 받잖아요. 그럼 건물은 자기가 아니니까 다른 사람 건물인데 이때에 매각 물건 명세서에 그 얘기 나오죠. 법정지상권 건물이 있는데 매각죄에 건물이 있는데 법정지상권 성립 여부는 불분명 그렇게 나오죠. 불분명. 이 얘기는 이 물건을 살 사람, 토지라는 물건을 살 사람은 건물은 산 게 아니니까 매각해서 줘야 됐으니까요. 산 게 아니니까 혹시 법정지상권이 있는지 없는지 잘 따져보고 살아 이거죠. 만약 이 건물이 법정지상권이 있다 하면 토지 가격이 떨어지겠죠. 왜? 30년, 최소한 30년간 사용을 못하니까. 반대로 건물이 법정지상권이 없다 하면은 토지값은 정상적으로 받을 수가 있겠죠. 왜? 법정지상권이 없기 때문에 이놈을 철거해서 새로 자기가 삐까삐까한 건물을 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이 법정지상권이 있는 물건은 분석을 잘 해야 되겠죠. 그러나 분석을 하는데 법원서는 분석을 이렇게 해주더라 이거죠. 건물이 있긴 있는데 이놈의 건물이
법정지상권이 불분명하더라. 살 사람이 알아서 그 분석을 해서 살아 이거지요. 분석을 해서. 근데 계속이 가만히 보면은 그 어떤 법원은 그런 그 내용을 쓴 법정지상권 성립 여지 있음이라고 매각 물건 명세서에 표기하는 법원도 있는데 그 법원은 좀 그 뭐라 그럴까 뭐 표현이 부적절할지 모르지만 무책임한 거죠. 무책임한 이렇게 써주면 되는데 그놈은 성립 여지 있으면 만 분석해서 성립 여지 없다 하면 어떻게 될까요? 법정지상권. 그래서 자기들이 책임지나요? 그렇지도 못하죠. 그래서 가끔 법원 보면은 이거 그 뭐라 그럴까 이제 언제 얼마 안 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그런 부분을 좀 써놓고 그러는데 그건 조금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법정지상권은 이런 부분이고요. 또 밑에 한번 보자고요. 이제 제가 설명한 것이 다 나오는 사람이에요. 뭐 존속 기간이 나오고 혹시 강사님 저기 예, 그 분묘기지권이요. 예. 분묘기지권 이번에 그 대법원 판례 나온 거 들으셨어요? 봤지요. 그거 이따가 설명드릴게요. 예, 예. 이따 이제 분묘기지권이 또 나와요. 예, 예. 그것이 상당히 이제 그 판례가 상당히 그 대법원 아주 어려운 판례가 나온 거예요, 이번에. 이따 설명을 드릴게요. 이거 한번 보자고요. 그리고 법정지상권 문제. 그러면은 이렇게. 그럼 법정지상권이 뭐냐? 법정지상. 이거 법정지상 같이 한번 읽어보죠. 법정지상권이라 하면은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동일하고 토지의 근저당이 설정된 당시에 지상에 건물이 존재하였다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졌을 경우 건물의 소유자가 토지를 합법적으로 건물의 소유자는 퇴단 30년간은 토지를 사용할 수 있으며 기간이 경과 후에도 계약갱신 청구권 또는 거부 시에는 지상물의 배수 청구권을 갖습니다. 그래서 한번 법정지상권이 있으면 이렇게 상당히 그 땅 주인한테는 불리한 부분이 있다 이거죠. 30년 다 지났으니까 당장 철거해라 그런 권리가 있는 게 아니고 그래 나 철거할 테니까 그럼 이 건물을 네가 사라 매수 청구권이 있고요. 그리고 못 사겠다 하면은 그럼 계약 더 연장해달라 그런 권리가 있다 이 얘기. 그런 내용을 쓴 겁니다. 366조 이게 이제 민법 366조입니다. 저당물의 경매로 인하여 토지와 지상 건물이 다른 소유자에 속한 경우에는 토지 소유자는 건물 소유자에 대해 지상권을 설정해서 본다. 지료는 당사자의 청구해서 법원이 결정한다. 그 지료 문제가 또 나오는데요. 그럼 이런 문제 갑 토지 위에 을의 건물이 있는데 법정상권이 있는 건물이 있다 이거야. 그럼 그 30일 동안 쓸 수 있는 얘기는 되지만 땅세는 내라 이거예요. 땅세. 그걸 지료라고 하지 지료. 공짜는 아니라 이거죠. 얼마쯤 받느냐 그 문제는 이따 나온 그 다음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밑에 한번 봅시다. 그럼 어떤 경우에 법정상권이 성립되느냐. 이건 민법 366조의 법으로 돼 있는 거예요. 민법에. 토지와 근저당이 설정될 당시 건물이 있어야 된다. 근저당 설정 당시 건물과 토지의 소유자가 동일이 돼야 된다. 토지와 건물 한쪽 또는 양쪽에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어야 된다. 이거 밑에로 한번 볼게요. 드림을 또 지워야 돼요. 이게 좀 귀찮지만 이렇게 지우고요. 그다음 밑에 이거 보시면은 토지와 건물 소유자가 경매 결과 달라져요.
만약 동일이라면 지상권 문제가 발생할 필요가 거론할 때. 어차피 지상권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토지 주인과 건물 주인이 다르기 때문에 토지 주인이 건물 주인하고 똑같다 하면은 이거 지상권 문제가 대들 필요가 없는 거죠. 왜? 동일이긴 같은 사람이 그림자한테 뭐 지류를 내려갈 거예요, 뭐예요? 그러게 그러니까 요것이 이렇게 1, 2, 3, 4 요 부분이 이제 다 법정지상권이 성립되는 법을 이 중에서 하나만 이탈돼도 법정지상 성립이 안 돼요. 이 중에서도 요 부분을 이따 사례를 한번 들으면은 대강 이래서 있다 없다가 설명이 될 거예요. 이따 사례를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법정지상권이 있다. 여기서 보면 토지, 값, 건물, 을. 그런데 우리가 건물 법정지상권이 있어요. 그러면은 있는 건 좋은데 예를 들자면 이런 사례가 나오겠죠. 땅은 200평인데 이 건물이 이만큼만 10평이 있어요. 그 10평이 그럼 200평 중 10평이 있는데 법정지상권의 성립 범위는 어디까지냐 이제 그 얘기 그런 문제점이 대두가 되겠죠. 있긴 있는데 법정지상권이 어디까지냐 이거죠. 그런 내용이에요. 건물의 대지에 한정되지 않는다. 그 건물의 유지 및 사용에 필요한 범위입니다. 그리고 여기 건물이 쭉 올라가 10평만 건물이 쭉 올라갔어요. 쭉. 그럼 이 10평만 법정지상권이 성립되는 범위냐 아니면 200평까지 타기냐 그런 문제죠. 그래서 법에서 법 판례는 10평까지만은 아니고 이 10평을 또 유지하기 위한 그 부분까지 뭐 담장 있으면 담장 옆에 창고가 있으면 담장 없이 창고만 있다면 창고 있는 부분 연탄 창고 우물 있으면 우물이 있는 데까지 그런 부분을 다 합해서 한 15평이다. 15평까지가 법정지상권이 성립되는 범위다. 그런 내용입니다. 단지 아까 건폐율이 건물만 있는 10평만이 아니고 이 건물을 유지할 수 있는 15평까지 그것까지 다 법정지상권이 성립되는 범위라. 그런 얘기죠. 그런 얘기. 그 다음번에요. 자, 안 지우고 할 뻔했네. 뭐를 지우고서. 그래, 좋다. 그럼 법정관이 있다. 그럼 도대체 몇 년간이냐? 존속기간이 나오고, 존속기간. 존속기간을 정하지 않는 지상권은 예를 들어서 최단 존속기간은 30. 그래서 최단 존속기간이라 그러죠. 보통 이래 정하지 않는 것이 흔하죠. 그런 때는 이렇게 민법에 있는 최단 존속기간을 정하더라. 그 기간은 어떻게 하냐? 석조, 석회조, 연화조, 유화유산, 견관 건물이나 수목의 소유를 목적으로 할 때는 30년 동안 최단 30년을 인정해 줘야 되고 그 밖에 걸면 이제 목조 같은 거예요. 그런 건 15년. 건물 이외의 공작물 같은 것은 5년. 당사자의 계약으로 존속기간을 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민법 280조에 정한 최단의 존속기간을 지상권의 존속기간으로 본다. 그러니까 30년, 15년, 5년간. 보통 이제 건물이 많죠. 그러니까 30년. 그 밖에 건물 같은 건 목조 같은 15년. 이것이 지상권의 존속기간이 된다는 그 부분. 그렇게 아시고
그래 아까 잠깐 땅세가 나왔었죠. 어떤 땅세가 나왔나? 갑토지 위에 을의 건물이 있는데 이 건물이 법정상권에 있다. 그런 땅 주인 다르고 건물 주인 다르니까 비록 지상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공짜로 쓰라는 건 아닌 거죠. 공짜로. 돈을 내라 이거지. 그게 지료죠. 지료. 그 지료죠. 읽어보죠. 건물의 소유자가 남의 토지를 이용을 하여 이득을 보았다면 당연히 부당 이득을 본 것인 바. 지료는 땅세는 부당 이득의 반환의 성격으로 본다. 그러므로 지료는 일차적으로 당사자 협의에 의해서 결정되지만 만일 협의가 안 되면 법원에 청구를 한다. 그 지리 범위는 아무런 제약 없이 타인의 토지를 사용하는 없는 이 성당에. 그렇죠. 제가 아까 말씀드린 뭐 200평 있어요. 15평이라 15. 그 부분을 얘기를 하는 거겠죠. 이 부분. 그럼 지료가 어떻게 되느냐? 당사자가 다행히도 협의가 잘 되면 괜찮지. 너 뭐 그래 지료 공짜로 써라. 아이 그럼 좋겠죠. 아니면 1년에 뭐 10,000원만 내라. 싸게. 그래서 당대 협의가 결정되면 됐는데 협의가 잘 안 되죠. 왜냐하면은 갑은 많이 받고 싶고 을은 적게 받고 싶고 그러겠죠. 그리고 협의가 안 되면 어디로 달려갑니까? 또 법관한테 달려가야죠. 법관한테 달려가가지고 판사님, 아우 난 1년에 1억을 받고 싶은데 이 사람은 1억 원 고사하고 1,000,000원도 안 주게 생겼네요. 다툼이 벌어지겠죠. 그러면 이제 판사가 판결하지. 보통 판결 내용 보면은 이제 연간 한 4%서 8% 정도의 이제 판결이 나와요. 연간 뭐에 감정가액에 4% 내지 8% 정도의 지료를 주십시오 하고서. 그리고 뭐 어떤 판사는 4% 내리고 어떤 사람은 8% 내리고 각각 여건이 다르니까 뭐 4%, 8% 딱딱 고정적인 판례는 없다 이거죠. 요 범위 내에서 이렇게 지료를 주라 하는 판결이 나오다 이제 그 얘기죠. 그리고 공짜는 아니라 이거죠. 공짜는 아니라. 그리고 여러분들 이제 또 그런 부분도 있어요. 혹시 이제 법정 생활이 있다 해서 다 나쁜 건 아니라 이거죠. 여기서 지료를 받을 수가 있다 하면은 요즘 금리가 얼마입니까? 금리가 좀 뭐 마이너스는 아니겠지만 뭐 상당히 낮잖아요. 금리가 잘 안 써지. 그것이 낮잖아요. 그런데 법정생활이 있는 건물에서 지료를 받는다. 그럼 판례가 이렇게 나오니까 갑자기 뭐 바뀔 리는 없겠지. 물론 이제 금리가 낮으니까 지금 떨어질 소지는 있겠지만은 이렇게 갑자기 낮아질 리는 없겠죠. 그리고 이렇게 해서 산에지 8% 나온다 하면 이것도 재테크가 되는 거죠. 무조건 뭐 철거하는 게 장땡이 아니고 이 정도의 그 수익률이 나온다 하면 이것도 괜찮죠. 그 결론 법정지상권이 성립된다 해가지고 다 나쁜 건 아니다 이거죠. 이제 그래서 서로 이제 따져봐야 되겠죠. 따져봐야 되겠죠. 그럼 나중에 또 그런 부분이 있어요. 나중에 2년 동안 있다 나오겠죠. 2년 동안 안 내면 말이에요. 법정지상권이 그것도 없어져요. 그 성립 시기를 한번 봅시다. 법정에서 매수인이 매수대금을 완납한 때문에 이때부터 최단 30년입니다. 이렇게 되는데 이것이 이제 판례가 좀 변경이 돼 가고 됐어요. 뭐냐면은 오늘 건물이 있었는데 오늘 지금 건물이 하나가 있는데 이 건물이
낙찰을 받았어요. 이 건물 땅만 이제 낙찰을 받았죠. 그런데 이 건물이 그 법정사고로 있는 건물이. 그럼 그동안 아주 낡은 건물인데도 불구하고 여기 이대로 한다면은 내가 낙찰 대금 완납을 해요. 그럼 완납하면서 또 30년간이라고 나오죠. 그럼 30년 동안 했다 하면은 또 이제 그동안 뭐 60년, 70년도 간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판례가 좀 변해요. 어떻게 했냐면 이것도 건물이 그동안 20년 동안 썩은 건물 같다면은 10년밖에 없다. 그렇게 보고 있어요. 낙찰되고 완납한 때부터 다시 시작하는 게 아니고 그동안 쓴 기간은 빼줘라. 판례가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 정도로 이제 감안을 하시고요. 어차피 이렇게 법정이상권의 성립 시기는 물론 매수 대금을 완납한 때부터 돈을 받아야 되지만은 그 남은 기간은 다시 30년간은 아니더라. 그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이놈은 또 지우고서요. 아이고, 지우는데. 자, 성립 시기가 그렇고요. 그리고 요 놈이 이제 지금까지 이제 시기, 지료, 그 존속 기간, 성립 범위, 성립 요건, 이걸 이렇게 이제 대강 한번 살펴봤습니다. 살펴봤는데요. 이 부분은 이제 사례를 하나 들어가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잠깐 좀 쉬었다가 한 10분 좀 쉬었다가 다시 이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10분간 또 쉬도록 하겠습니다. 나갈까 그냥?
예, 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만히 있으라고. 아니, 아까 몇 분이 들으셨는데, 잠깐만요. 오민수 선생님. 오민수 선생님 들으셨어요? 네, 안녕하세요. 죄송합니다. 환영합니다. 아니, 왜냐면은 제가 이렇게 캡처를 해둬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출석 보다가 기록을 해야 되는데, 오민수 선생님이 다시 해야겠네. 아니, 그리고 또 아까 몇 분이 더 오셨었는데, 지원일입니다. 제가 좀 늦게 들어왔습니다. 안녕하셨어요? 김원희 선생님이요. 예, 한번 써보세요. 그럼 출석 체크 좀 해야겠네요. 왜냐면 제가 이렇게 화면 캡처를 했는데 조금 전에 보니까 나가셨다가들 들은 분이 계시더라고. 지금 강의 듣고 계신 분들은 우선 한번 다 들어보세요. 김민채 선생님, 김영은 선생님, 그리고 오민수 선생님, 김원일 선생님. 아까 몇 분이 오셨었는데 잠깐만요. 김영은 선생님. 그래서 제가 하나 좀 우선 여기 오시면서 촬영 좀 해놔야 되겠네요. 예, 이따 또 늦게 오시는 분은 또 체크를 하도록 하고요. 조금 전 시간까지 이제 그 사례보다도 이론 면에서 했는데 사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교재 갖고 계신 교재를 한번 봐주세요. 몇 쪽이냐 하면은 162쪽입니다. 162쪽이요. 162쪽. 3번 법정이상권의 사례별 연구. 아까 뭐 민법 1166조가 나왔었죠. 뭐가 나왔든 민법 366조를 보시면은 법정상 성립 요건이 나왔었어요. 법정상 성립 요건. 쫙쫙 여기 민법 366조 여기 보시면 법정상 성립 요건이 나오는데 요 부분을 도해로서 그림으로서 설명을 드린 거예요. 같이 한번 각각 그림으로 들어가 보자고요. 법정사 사례별 연구해가지고 나대지에 저당권이 설정되고 난 후 건물을 신축을 하여 토지만 경매되어 소유권이 달라졌을 경우의 사례. 현황 1을 보겠습니다. 현황 1. 토지만 경매. 근저당권이 설정될 당시에는 나대지였으나 저당권이 설정되고 난 후 새로운 건물이 신축되었고 그 후 토지만 경매 신청하여 소유권이 서로 달라진 사례. 그림 한번 봅시다. 홍길동 씨가 자기 땅을 담보로 해서 예를 들어 10억을 빌려요. 10억. 10억을 빌릴 당시에는 나대지였어요.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린 새마을금고한테 10억을 빌렸을 때는 새마을금고가 10억을 빌려줬을 때는 나대지였었어요. 건물 없었다 이거죠. 그런데 신축을 했어요. 분명히 뭐 지상권도 설정돼 있었겠죠. 그 지상권의 동의 없이 김정호라는 사람이 건물을 지었어요. 그리고 홍길동 토지 위에 10억을 빌린 토지 위에 건물을 졌다 이거죠. 그런데 홍길동 씨가 10억을 변제를 못해요. 갚지를 못한다 이거죠.
그러다 보니까 경매로 나오는데 토지만 경매로 나오더라 이거지. 왜? 건물은 이 김정우 건물이고 그러니까 근저당이 설정이 안 돼 있기 때문에 토지만 경매로 나왔어요. 그래서 이순동이라는 사람이 토지를 낙찰을 받았어. 뭐 가격이 얼마가 됐던 뭐 그 차후 문제고. 그런데 그 후에 이순동이가 낙찰받은 그 토지 위에 건물이 있었다 이거죠. 다른 사람의 건물, 즉 김정우의 건물이. 그러면은 문제는 우리가 조금 전에 배우신 연구를 한 대로 이 김정우 건물이 법정상권이 있느냐 없느냐, 그 지상권이 있느냐 없느냐 그런 다툼이 되는 거죠. 만일 있다고 하면은 최소한도 30년간은 사용할 수 있는 권리, 철거를 안 해도 되고, 없다 하면은 철거를 해야 된다 이거죠. 그럼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따지느냐, 이제 그런 문제가 되는 거죠. 있는지 없는지. 그것이 이제 아까 말씀드린 법정지상권의 성립 요건, 즉 민법 366조를 들먹거려야 되는 거죠. 그럼 이거 또 넘어가면 이게 다 지워지니까요. 여러분들 교재를 한번 봐주세요. 교재로 아까 교재 여러분들 갖고 있는 교재가 몇 쪽이냐? 160쪽을 한번 봐주세요. 160쪽. 160쪽을 딱 보니까 법정지상권의 성립 요건이 나오죠. 민법 제 366조 법정지상권. 그 나오죠. 1번 토지에 근저당이 설정된 당시 건물이 존재해야 된다. 다시요. 토지에 근저당 설정 당시에 건물이 존재해야 된다. 다시 그림 한번 보자고요. 토지에 근저당 설정 당시에 건물이 존재해야 된다. 나대 지었죠. 건물이 없었다 이거죠. 그리고 벌써 제1조 1항에서 땡이 돼버린 거예요. 땡. 건물이 존재해야 되는데 건물이 없어, 나대 지었었다 이거죠. 그러니까 김정우 건물은 법정상권이 없더라. 그런 얘기가 되는 거죠. 김정우 건물은 법정상권이 없더라. 그런 얘기가 되는 거죠. 판례를 한번 보자. 판례. 근저당이 설정될 당시에 건물이 없었으므로 법정지상권 성립 요건인 설정 당시 건물이 존재하여야 한다는 요건에 배제가 되어 법정지상권이 성립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건물을 철거하라 이거죠. 법정지상권이 성립이 안 되기 때문에 건물을 철거해야 된다. 왜 성립이 안 되느냐? 아까 민법 366조에 딱 적용이 안 됐다 이거죠. 왜? 민법 366조 제1항에 보면은 법정상 근저당 설정 당시에 이쪽 새마을금고가 10억을 빌려줄 당시에 건물이 없었다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법정상권이 없다. 철거를 해야 된다. 그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럼 왜? 법이라는 것은 합리성이 있거든. 합리성. 그럼 왜 법정상이 없느냐? 그러면 근저당권자인 10억 새마을금고의 권익을 또 권익보호에 사실 요즘 권익위원회인가 좀 말썽 많죠. 이게 무슨 당에서 보니까 권익위에 뭘로 인해 가지고서 뭐 해라 그런 정도 나오고 그러지. 권리가 권익이 봤을 때 쉬운 얘기로 재판관이 봤을 때
요 새마을금고의 권리를 보호해주기 위해서, 권익을 보호해주기 위해서 그렇다 이거죠. 또 그 얘기는 뭐냐면은 만일 법정지상권을 인정을 해준다고 하면은 요 김정호 건물이 법정지상권이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순동이가 땅 주인 아닙니까? 땅값이 하락이 된다 이거죠. 왜? 30년 동안 법정지상권이 있기 때문에 이순동이는 땅 주인으로서 행사를 못하잖아요. 지류만 받고요. 그래 지류만 받기 때문에 이순동이로서는 그 손해를 보는 격이 되죠. 이순동이가 손해 본다는 얘기는 근저당권자인 새마을금고가 손해를 본다는 얘기죠. 왜? 법정지상권을 인정을 해주면은 땅 가치가 떨어지니까. 왜? 30년 동안 사용을 못하니까 땅 가치가 떨어지는 거죠. 그 땅 가치가 떨어진다는 얘기는 근저당을 설정한 전 새마을금고가 빌려준 10억도 못 받는다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근저당 설정 당시에 나대되었다면은 건물이 법정상 성립이 안 돼야 마땅하다. 맞는 얘기죠, 사실. 이것이 법정상권의 취지니까요. 그래서 이제 홍길동이는 근저당 설정 당시에 이거 허가를 받아야 돼. 안 받은 격이 되는 게 김정호가 지상권자인 새마을금고한테 돈을 승인을 받고서 건물을 지어야 되는데 건물 승인을 안 받고 건물을 졌기 때문에 불법 건물이 될 수가 있다 이거죠. 이 거주 허가 받을 때도 이런 부분에서는 허가를 안 내주죠. 지상권자 허가를 냈느냐 안 냈느냐 그런 걸 따져가지고. 그래서 결론은 김정호 건물은 법정상권이 없다. 없는 이유는 근저당권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서 법정상을 인정을 안 해줘야 된다. 이제 그 얘기죠. 그런 내용에 의해서 판례가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근저당권이 설정된 당시 건물이 없었으므로 366조에서 건물이 있어야 된다 했잖아요. 없잖아요. 법정상의 성립 요건인 설정 당시 건물이 존재해야 되는 요건에 배제가 되어 법정상은 성립이 되지 않는다. 건물을 철거해라.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건물을 철거해라. 이것이 이제 법정상 문제가 되는 겁니다. 요 설을 이용해서 당장 지우고서요. 모든 드로잉 지우기. 이것도 지우기. 그렇게 되면 어차피 이제 법정상, 이런 걸 이제 아까 법정지상권이라도 관습상 법정지상권도 나오고 그러죠. 아까는 관습상 법정지상권은 매매, 강제경매, 공매를 냈을 때 법정지상권 문제고 관습상 법정지상권 문제이고 지금 얘기하는 것은 법정지상권 문제입니다. 그럼 이런 경우를 한번 보죠. 아까 그 사례처럼 혼돈을 피하기 위해서 이 사례를 한번 보죠. 현황 2 보겠습니다. 현황 2. 토지와 건물이 일괄경매. 비록 근저당 설정 당시에는 나대지였으나 그 건물을 신축을 하여 홍길동 앞으로 보존 등기를 필요한 후 토지 및 건물이 일괄경매 신청되어 건물 및 토지 소유권이 을 앞으로, 즉 홍길동 앞으로 등기된 사례. 낙찰 받았다면 이제 이순동이도 낙찰, 토지도 낙찰, 건물도 낙찰, 그런 사례죠. 홍길동이 10억을 빌렸을 당시에는 비록 나대지였지만은 신축을 해요. 누가? 홍길동이가. 그리고 홍길동이 건물이 생긴 거죠. 그리고 홍길동 건물이 생겼으니까 홍길동 토지에 10억을 설정한 새마을금고는
건물과 토지를 한꺼번에 경매를 붙인다 이거죠. 이것을 일괄 경매라고 그러죠. 그러면은 이순동이가 일괄 경매니까 토지 낙찰자, 건물 낙찰자가 똑같죠. 그러면은 이순동이가 낙찰받은 그 건물은 법정상권이 있느냐 없느냐 다툼 필요가 없다 이거죠. 왜? 동일인이기 때문에. 동일인. 아까 여러분들 교재를 다시 한번 보시면은 또 160쪽 한번 보시면은 쭉 보시면은 4번에 토지와 건물 소유자가 경매 결과 달라져야 한다. 만일 동일이라면은 지상권 문제를 거론할 필요가 없다. 그렇죠. 다시 이 도해로 오시면은 홍길동 토지에 비록 나대지였지만 그 나대지에다가 건물을 새로 신축을 했다 이거죠. 홍길동이가. 그래서 홍길동이 신축을 했는데 10억을 변제를 못하다 보니까 이제 경매가 나오죠. 새마을금고를 경매를 붙이죠. 이때 경매는 토지와 건물을 합해가지고 경매를 붙인다 이거죠. 그러다 보면 일괄 경매제. 동일 소유자 있다. 동일. 이상하네요. 동일이 무슨 글자가 이상하네. 동일 소유자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법정상 문제를 거론할 필요가 없다. 이제 그 얘기지. 그래서 여기서 그럼 많은 현실에서는 어떻게 됐나 이렇게 되잖아요. 이렇게 되면은 홍길동이한테 돈을 빌려준 새마을금고는 홍길동이가 건물을 등기를 안 하더라도 등기를 안 해요. 이제 왜? 등기하면 금방 또 이 건물도 뺏기니까 등기를 안 하고 있다가 가만히 토지만 경매되기를 기다려요. 그러나 그렇지는 않죠. 이 건물이 완성됐다 하면은 새마을금고는 이 건물을 등기를 합니다. 등기. 새마을금고가 홍길동이가 뺑돌뺑돌 등기를 안 하지만은 새마을금고는 홍길동 앞을 등기를 해요. 홍길동이가 하는 게 아니고 새마을금고가 이것을 대위 등기라고 합니다. 대위 등기. 대위 등기를 한다는 얘기는 홍길동이 대신 등기를 해서 홍길동 앞으로 등기를 해서 그러면은 홍길동 앞으로 건물이 등기가 되어 있으니까 요놈 또 토지 합해가지고 경매를 붙여서 자기의 10억을 찾아간다 이거지. 그래서 이때 이제 대신 등기해 주는 것을 대위 등기라 하더라. 성격으로 알고 계십시오. 그러다 보니 여기 이 사건에서는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동일 소유자이기 때문에 동일 소유자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지상권을 거론할 필요가 없다 이거죠. 이순동이가 자기 그림자한테 야, 너 나한테 지료 내놔. 너 법정상권이 없으니까. 그건 안 된다 이거죠. 동일인이기 때문에 서로 토지 소유자, 건물 소유자 서로 달랐을 때 지상권 문제가 대두가 되더라. 이거 밑에 해설 한번 볼까요? 토지와 건물이 동일 소유자이므로 법정지상권 성립 여부를 따질 필요가 없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따질 필요가 없다. 이것이 이제 법정지상권이 이제 그 문제 중에서 이제 흔히 나오는 토지와 건물이 일괄 경매됐을 때의 문제입니다. 이런 사항이 이제
법정사건 문제가 됐다는데 아까 어제 오창근 선생님께서 질문하신 그 내용인데 제가 한번 지우고서 법정지상권에 이제 종류 중에서 분류기지권이 있어요. 이것부터 지웁시다.